기적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다. 박상호는 운전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38년간 자신의 동반자였던 조작 레버드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쇠로 만들어진 차가운 표면이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세월의 온기가 배어 있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배 기관사들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상호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년퇴직. 이 두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오히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3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기차 시간표에 맞춰 살아온 삶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윤미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3년 전 결혼할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아주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네요. 미정이 준비한 저녁상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웠다. 상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그리고 막걸리 한 병까지. 오랜만에 부부가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혼자 집 지키느라 고생 많았지.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앞으로는 매일 함께 있을 텐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벅찼다. 꿈속에서도 기차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승객이 되어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주가 지나갔다. 상호와 미정은 새벽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공기는 맑았고 벤치에 앉아 나누는 대화는 달콤했다. 상호는 그동안 놓쳤던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미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다녀볼까요? 제주도든 부산이든. 미정이 제안했다. 좋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상호가 웃으며 답했다. 평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로움. 텔레비전 드라마를 함께 보며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온함. 상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온 노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38년 동안 기차 선로 위만 달려온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저녁 식탁에서 미정이 말했다. 여보가 집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상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 이제는 진짜 우리 시간이야. 그날 밤 상호는 인생의 새로운 궤도가 열렸다고 확신했다. 정해진 시간표도 없고 정해진 목적지도 없는 자유로운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다. 내일 아침에도 미정과 함께 공원을 걸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세 번째 주가 되자 미정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예전처럼 상호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미정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기대감보다 피로가 배어 있었다. 글쎄, 같이 시장이나 볼까? 상호가 제안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혼자 다녀올게요. 여보는 집에서 쉬세요. 상호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무시하려 했다. 아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더 지나자 미정의 불편함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숨이 막혀요. 미정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말을 내뱉었다. 상호는 뜨끔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니라. 미정은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냥 답답해요. 38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 계속 있으니까.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상호가 거실에 있으면 미정은 부엌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상호가 텔레비전을 보려 하면 또 텔레비전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었다. 함께 보던 드라마 시간에도 미정은 다른 일을 찾아 자리를 피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상호가 선의로 제안했지만 미정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괜찮아요. 여보가 하면 더 일이 늘어요. 상호는 상처받았다.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 집에서 도움이 되려 해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졌다. 미정의 일과는 점점 더 바빠졌다. 동창회 모임이 잦아졌고 마트에 가는 시간도 길어졌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대화는 필요한 말들로만 제한됐다. 오늘 김 선생네 부인을 만났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미정이 말했다. 나도 뭔가 취미를 가져볼까?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미정의 대답은 너무 건조했다. 상호는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부담이었다는 뜻인가? 어느 날 저녁 상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보가 매일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갇힌 기분이에요. 상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꿈꿔온 평온한 노후는 아내에게는 답답함이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속박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날 밤 상호는 잠자리에서 뒤척였다. 기차 운전사로 일할 때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내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의 단순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박민수가 아내 김소영과 함께 찾아왔다. 손자 준호가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평소 과묵했던 민수가 아버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며 상호는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아버지, 사실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준호가 MIT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학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 상호의 눈이 반짝였다. MIT? 와, 우리 준호가 그런 좋은 대학에.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났다. 축하할 일이네. 상호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런데 얼마나 드는데? 1년에 8만 달러 정도요. 4년이면. 소영이 말끝을 흐렸다. 상호는 잠깐 계산해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퇴직금하고 적금 깨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 순간 설거지를 하던 미정이 찬물을 끼얹었다. 뭔 소리예요?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여보, 손자 교육 문제잖아. 이럴 때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줘? 상호가 당황하며 설득했다. 미정이 행주를 던지며 돌아섰다. 38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자는 거예요. 날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지. 준호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으면 그건 준호네 부모가 책임질 일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이제 우리 노후만 생각해야 해요. 민수와 소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호는 아들 가족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여보, 좀 이따 둘이서 얘기하자. 상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무슨 얘기요? 당신은 맨날 좋은 게 좋다고만 하니까 현실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요? 병원비는 누가 대요? 상호도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내가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손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안 되나? 희생? 당신 혼자만 희생했어요.
나는 38년 동안 혼자 집 지키면서 뭐 했는데.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정은 상호가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꼈던 답답함, 그리고 이제 와서 돈까지 함부로 쓰려 한다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체면만 생각하지 나는 생각 안 해요. 상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위하는 게 이기적이야? 그럼 뭐가 이기적이 아닌 건데? 우리 노후를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에요. 나는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매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만 봐도 답답한데 이제 돈까지 다 써버리자고 해요. 미정의 말에 상호는 뜨끔했다. 자신이 집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아내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38년 동안 참아왔던 서로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미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못 살겠어요.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생활이 지옥이었네요. 여보, 어디가? 얘기 좀 더 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당분간 혜숙이네 집에서 지낼 거예요. 문이 쾅 닫혔다. 상호는 아들 가족과 함께 어색한 침묵 속에 남았다. 준호의 밝은 미래를 축하해야 할 순간이 가족의 파국으로 변해버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상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허무감에 잠겼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평생 달려온 삶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38년간 기차 선로 위를 달리며 꿈꿔온 평온한 노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미정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상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몰랐다. 3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그에게 이제 아무런 시간표가 없는 삶은 오히려 고통이었다. 첫날 밤 상호는 미정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집 발소리뿐이었다. 둘째 날에는 미정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동안 미정이 만들어내던 일상의 소음들 마이너스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 대사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집은 마치 무덤처럼 적막했다. 식사는 더 큰 문제였다. 미정이 차려주던 정성스러운 밥상에 익숙했던 상호는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서툴렀고 계란 하나 제대로 못 부쳤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다. 김치볶음밥, 또 김치볶음밥. 상호는 매일 같은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혼잣말했다. 음식 맛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달래는 것에 불과했다.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다. 38년 동안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 침대가 텅 비어 보였다. 미정의 베개와 이불을 그대로 둬뒀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녀의 부재를 더욱 강조했다. 상호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기를 반복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드라마들이 나왔다. 상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을 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상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다. 손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잘못된 걸까?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한 것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퇴직 후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려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자신이 기관사로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그때는 적어도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울한 기분이 몸을 짓눌렀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니 무기력감이 찾아왔다.
씻는 것도 귀찮아졌고 면도를 하지 않아 턱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다.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과 택배 음식들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었다. 미정이 얼마나 살림을 잘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상호는 중얼거렸다. 아무리 우울해도 생계는 이어가야 했다. 그는 신문의 구인 광고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60대 퇴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경비, 청소, 택배 등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었다. 그러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관리직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도서 정리 및 대출 업무 보조, 주 3일 근무.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상호는 이력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38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이 된 현실이 씁쓸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면접 날 상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거울을 보니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38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했던 몸이 불과 몇 주 만에 늙어 보였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상호는 자신을 다독이며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짜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그저 견뎌내야 할 또 다른 고통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도서관 첫 출근 날 상호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38년 동안의 습관 덕분인지 출근길 발걸음에는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박상호 씨죠? 도서관 사서 이미선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여기서 주로 반납 도서 정리와 서가 관리를 담당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도서 분류법도 낯설고 컴퓨터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38년간 기차 점검을 꼼꼼히 해온 습관 덕분에 책 정리는 금세 손에 익었다. 각 책마다 제자리가 있다는 것,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관사 시절과 닮아 있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른 직원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청소 담당 이병수 씨는 상호와 비슷한 나이의 은퇴자였다.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도 38년간 버스 기사했어요.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병수가 말했다. 그래도 형님은 부인이 같이 계시잖아요. 상호가 부러워하며 답했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들어야 하니까. 병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상호에게는 그런 잔소리조차 그리웠다. 한 달이 지나자 상호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은퇴 후 삶에 적응하려는 동년배들, 새로운 취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수채화 동호회 회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발견했다. 상호는 갑자기 20대 시절이 떠올랐다. 기관사가 되기 전 잠깐 동안 그림을 그리며 보낸 여유로운 시간들.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포기했지만 붓을 잡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한번 해볼까? 상호는 혼잣말하며 연락처를 적어두었다. 다음 주 토요일 상호는 처음으로 수채화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동네 문화센터 작은 교실에는 10여 명의 중장년층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었다. 처음이세요? 저는 강사 최영숙입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상호는 20년 만에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물과 물감이 종이 위에서 만나 번져가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첫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였지만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예상보다 컸다.
와, 정말 오랜만에 뭔가 제대로 해냈다는 기분이네요. 상호가 작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옆자리 회원이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집에 돌아온 상호는 작품을 거실 벽에 걸어두었다.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텅 비어있던 집이 조금은 살아있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다음 모임에서는 더 복잡한 기법을 배웠다. 색감을 섞는 방법,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 상호는 집중해서 붓을 움직였다. 기차를 운전할 때의 집중력이 그림을 그릴 때도 발휘됐다. 박 선생님, 정말 빨리 느시네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강사가 칭찬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상호는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동안 집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수채화 동호회 사람들과는 그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고민도 나눴다. 누구는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상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인과 따로 살고 계시는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원 중 한 명이 공감해 주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져요. 여기 와서 그림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미정을 기다리며 절망에 빠져있던 몇 달 전과는 달리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아내가 그립고 가끔은 외로웠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어느 날 저녁 완성한 그림을 보며 상호는 혼잣말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다시 몸을 채우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상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다. 함께 기관사로 일했던 김철민이었다. 상호야, 여기서 뭐 해? 철민이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너는 여기 뭐하러 왔고? 손자 숙제 도와주러 왔지. 그런데 너 많이 달라졌네. 뭔가 편해 보여. 상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평온했다.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주말에는 수채화를 그리는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겠다. 상호가 웃으며 답했다. 그날 저녁 수채화 동호회 모임이 있었다. 오늘은 각자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날이었다. 상호는 기차역을 그리기로 했다. 38년간 매일 봐온 풍경이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붓을 움직이며 상호는 생각했다. 그동안 기차는 정해진 선로 위만 달려야 한다고 믿었다.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하지만 인생은 기차와 달랐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 서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 박 선생님 작품이 점점 좋아지네요. 옆자리 회원이 감탄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상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된 거죠. 뭔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집에 돌아온 상호는 완성된 그림을 벽에 걸었다. 이제 거실 벽에는 그의 작품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혼자만의 공간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동료 이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상호 씨, 혹시 부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제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혼자 계시더라고요. 동창들과도 멀어진 것 같고. 상호는 잠깐 멈칫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즉시 미정을 찾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흔들지는 않았다. 그런가요?
상호가 담담하게 답했다. 찾아가 보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정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38년간 남편에게 맞춰 살던 삶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아마 자신과 비슷한 혼란과 깨달음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미정을 원망하지도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았다. 그저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 주 수채화 모임에서 상호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갈래길이 있는 풍경이었다. 한 길은 저 멀리 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마을로 향한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이 그림 제목이 뭐예요? 강사가 물었다. 새로운 선로는 어떨까요? 상호가 답했다. 그림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모든 끝은 새로운 출발이지. 38년간 기차 기관사로 살면서 항상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목적지를 정할 수 있었다. 빠를 필요도 정확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되었다. 집 앞에 도착한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별빛이 유독 밝게 느껴졌다. 내 노후는 이제 시작이야. 상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고 주말에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단순하지만 충분한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만족했다.